네, 안녕하십니까. 조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수이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음양 오행의 그 개념이죠. 그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어 왔는지를 쭉 한번, 자, 뭐랄까, 과거 우리 정사라든지 아니면 주요 경전을 통해서 음양이 언급되고 그때는 음양을 어떻게 불렀었는지 어떤 개념으로 썼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지루할 수는 있는데 이 음양이란 것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동양의 전통 철학의 그 우주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되면서 원래 음과 양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뭐 그늘을 상징하고 뭐 햇볕을 상징하는 뭐 응달, 양달, 뭐 그늘, 햇볕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왼쪽 편에 이 좌부방을 붙여 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설정한 문자인데 그다음에 오행도 오행이라는 개념 뭐 이 개념 자체를 하나의 그 체계 안에 그 개념을 삼아 갖고 용어를 만들고 그 만들어 오면서 아주 체계 인원을 성립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들이 음양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정사나 아니면 여러 주요 경전을 통해서 나왔던 구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수박 겉핥기 같이 아웃라인만 제가 그냥 언급만 할 겁니다. 일일이 다 원전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시간상 나중에 따로 뭐 이쪽 분야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 할 것 같으면 또 모아서 한번 원전을 한번 강독해보는 시간도 나중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음양오행의 이론이라기보다 개념이죠. 개념이 성립하는 그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음양오행 그러면 음양과 오행이 각각이 제자백가 시대 때 학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음양학파 같은 경우는 뭐 춘추 전국 시대 때 제자백가 시대 때 아주 주요 학파로서 다른 학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제자백가의 하나의 가로서 그죠 가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단체로서 학술 단체로서 대상이 되고 있는 학문 자체가 이제 철학 분야니까 근원적 분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는 하늘, 천문을 연구를 하고 별들을 연구를 하고 우주를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하늘과 별들과 우주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인간의 길흉화복이라든지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어떤 이론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음양가의 그 이론들은 다른 타학파의 이론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자, 특히 보면 먼저 우리 음양가가 어떠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데 사마천 사기의 태사공 자서라는 편에 요 태사가 바로 사마천의 그 직책이죠. 공적인 직책입니다. 잠깐만요. 요 펜을 바꿔야 되겠네.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직책입니다. 요것도 색깔이 좀 다르죠. 자, 남자는 핑크입니다. 핑크로 할게요. 자, 못 보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 사마담이 자신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죠. 제자백가를 논평할 때 했던 기록을 보면 요 사마담의 한 말입니다. 자, 일찍이 나는 음양가의 학술을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뭐 지나치게 복잡하고 자세하여 온갖 금기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금기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이제 그런 구속을 심하게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추나추동의 사계절이 변화하고 순환한 질서 이게 중요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사계절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계속 해마다 다시 돌아오죠. 순환하는 질서에 관해서 자, 음양가에서 밝혔더라 이겁니다. 뭐 지금 같으면 뭐 과학적으로 뭐 지구의 뭐 태양을 주위로 도는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면 이제 음양가들이 다루는 학문들 분야가 사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8개의 방위가 있고, 12지지가 있고, 12지, 그 다음에 24절기 등이 있더라 이거라. 그래서 요것에 관한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 이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여름에 나고, 봄에 나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거둬지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 자, 이 생장수장이라 그래, 줄여서. 생장수장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의 영원한 법칙이 돼서, 이제 육아의 여러 기본서들의 책들을 보면요, 여기 생장수장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안 따르면 천하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많은 동식물들이 요 사계절의 변화에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변화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게 계절의 변화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가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도 변화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변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 추나추동의 이제 변화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계절의 변화를 가지고 음양가들이 연구를 했더라. 그런 것이 참 대단하더라라고 탈탈사공사서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뭐 중국의 정사라고 하는 사마천 사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설이라 할 것 같으면 세상 만물을 기본적으로 음과 양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서로 상대적으로 작용해서 변화를 그냥 한 번 변화하는 게 아니고 순환하듯 거듭 변화한다고 보는 음양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는 음양설은 오행설과 더불어서 우리 동양학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 체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하는 그 명리학이라고 하는 뭐 점을 보고 그저 개인의 길흉 화복을 청단하는 그 명리학 분야보다는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신앙 체계부터 실생활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줬던 분야가 음양설과 오행설이었어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언급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듯. 자, 그래서 이제 음양이라는 요 글자가 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자, 1차적으로는 요 설문해자라고 해갖고, 같은 시기라기보다는 거의 동등한 시기였죠. 허신이 지은, 한나라 때죠. 허신이 지은 그 설문해자에 보면, 설문해자의 글자 풀이를 해놨다는 거죠. 자, 원시적 의미로서 이 태양이란 것은, 태양의 빛을 받은 상태를 양이라 하고,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음이라 하고 이제 글자를 그렇게 규정해놨던 겁니다. 실제 보면 여기 나타나는 음양의 오른쪽에 있는 양의 양과 음의 오른쪽에서 이 글자인데, 요 양은 변양자의 햇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은 요 그늘 음자거든요. 응달 그늘 음자거든요. 그래서 요 양과 음양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그 영향을 미치는데,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제가 생각해봐도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태양, 빛, 햇볕이죠. 햇볕을 받고 받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죠. 그리고 완전히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은 지구 땅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은 기본적으로 어둡고 양은 빛이니까 밝다, 환하다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음을 볼 것 같으면 또 다른 개념으로 사전에 보면 물의 남쪽이고 산의 북쪽이다. 막 그늘과 흐리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글자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물의 남쪽이고 산의 북쪽이다. 이미 생긴 거는 이제 제사백가 시대 생겼으니까 한나라 때도 한참 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털을 잡을 때, 집을 지을 털을 잡을 때 양택이라고 하죠. 사람이 죽어서 잡는 묘는 음택이라고 하고 양택이라고 하는데, 햇볕을 얼만큼 잘 받냐에 따라서 좋은 터가 된다는 이론 중에 배산임수라고 들어봤죠. 배산임수. 자,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산을 등지고, 배산이라죠. 등지를 뱉어서 배산임수, 앞쪽에 물을 앞에 둔다는 거죠. 자, 근데 요 물이 강일 수도 있고 호수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배산임수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아주 좋은 집터다, 좋은 자리다, 살기 좋다라는 그런 말로서 이제 풍수에 보면 배산임수라고 쓰는데, 기본적으로 요걸 내가 방향하게 응용할 것 같으면, 요 양택론에 의하면 여기 집이 다른 터를 양이라고 그래요. 집이 있는 곳을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준을
산을 두느냐 강이나 물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산의 북쪽, 그러니까 산의 남쪽, 아니다, 여기 산의 북쪽이죠. 그 산의 북쪽을 음이라 하고, 요 음이 있네요. 산의 북쪽을 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물의 남쪽, 물의 남쪽을 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기본적으로 남이에요, 남. 양은 남이에요, 남.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은 남이고, 음은 북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이 산이냐, 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음양이 방향이 반대죠. 자, 위에만 볼 것 같으면, 산을 기준으로 하면, 산의 남쪽은 양이고, 산의 북쪽은 음이죠. 물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물의 강이나 물의 북쪽을 양이라 하고, 물의 남쪽을 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 음양이, 방향이 남북이 바뀌었죠. 그죠? 근데 기본을 음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나중에 고전을 읽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방향, 남북 방향, 지축의 방향, 그리고 음양의 이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어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동네 이름을 지을 때, 동네가 우리 사람들이 틀을 잡고 살 때 이제 동네도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말로 밤나무골 그러면 뭐 율곡 선생의 호가 밤나무골이잖아요. 그죠? 밤나무골 아저씨 그래 되는 거죠. 저 산청 쪽에 가면, 경남 산청 쪽에 가면 거기 산음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산음. 자, 이름 속에 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음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산이 음은 산 북쪽이 산음이라 그랬죠. 그죠? 요 집이 여기 지면 요 산양은 남쪽이란 거고. 그래서 이름에 음양이 들어간 이름이 많습니다. 음양이 들어간 밀양 그러면 양 그렇게 하면 산이 남쪽이란 뜻이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음양에 볼 때 음은 그늘, 응달, 흐리다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양은 햇볕이죠. 그리고 다른 개념 뭐 사전에 보면 연다, 날린다, 길다, 굳세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차차 이 원칙적 의미에 보면 자연 현상의 햇빛과 밀접하게 관계된 용어로서 이제 그 한나라 촉이라기보다 하여튼 그 한나라 무제경 무제 때 아니면 허신이 살았을 때 AD 한 10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1900년경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경이죠. 경이라기보다는 시가집이죠. 뭐 중국의 북방민족의 시가의 시초를 할 수 있는 그 시경에 보면 원래 이 시경은 여러 가지 뭐 설이 존재합니다만은 시경 자체는 어떤 사람은 이제 공자가 지었다고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시경은 공자가 지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이 공자님께서 옛날에 그 자기 나라 노나라에 쫓겨나갖고 천하주의를 하셨답니까? 그죠? 천하주의를 할 때 모든 나라를 많이 다녀봤죠. 그죠? 그때 각 들리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그 풍무라든지 그 정서를 알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흔히 부르고 있는 노래 시가집들을 딱 수집을 해갖고 그 수집한 게 한 1000여 편이 된대요. 1000여 편이 되는데 그 중에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갖고 305편만 그 시가 305편만 남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따로 편찬한 게 시경이다 라고 하는 설이 유력했었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 거기 시경의 이제 공류의 앞에 보면 원래 아는 풍아송이라고 해갖고 크게 이제 기준이 되는 세 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누가 노래를 불렀냐에 따라서 이제 풍아송이라고 나누는데 하여튼 대하에 보면 해그림자 제시고 언덕에 올라 응달과 양지 쪽을 헤아리시며 물 흘러가는 양을 살피셨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응달과 양달이 그 언덕도 결국 산이죠. 그죠? 산인데 이 음양에서 남과 북의 방위가 이제 방위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뭐 날씨가 따뜻하다 비가 내린다 뭐 덮어준다 등의 그 천기 기후 날씨 이런 의미로 음양을 시경시대 때 공자님 시대 때는 사용했다라고 이제 그 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헤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좌전 아니면 좌시 춘추전 그러는데 요거는 그 노나라의 좌구명이란 사람이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원래 공자님 시대에 춘추라는 역사서가 있었죠. 이 춘추라는 역사서는
공자의 그 제후 나라의 고향이었던 노나라죠. 노나라 응공 때부터 애공까지 한 242년 동안의 그 역사 기록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 기간을 또 춘추 시대라고 해요. 춘추 시대라 하고, 이 춘추란 책을 이제 공자님께서 엮었다고 하는데, 근데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자, 공자의 바로 아래 때 보면 3대 아래가 4대 아래가 그 맹자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이 맹자는 공자님이 직접 편찬했다고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고 아주 공자님의 이상적인 사상, 이상적인 도리를 담았다고 이제 맹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천은 이제 이 춘추라는 이 역사서는 원래는 노나라의 사관이 지었는데 거기다가 덧붙였다. 아니면 거기다 그 편찬을 좀 새롭게 해서 만든 역사서다라고 사마천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춘추는 공자가 썼다라고, 공자가 엮었다, 썼다보다 엮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운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춘추 하면 봄춘자에다 가을 추자죠. 봄춘자에다가 가을 추자를 쓰는데, 추나추당의 봄과 가을이 되기도 하고, 또 일반 보면 이 춘추란 말은 우리가 그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해서 세월이나 나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살던 시대, 이제 요 이름에서 따서 공자가 살던 시대까지 대부분 공자가 죽고 나면 전국시대로 돌입합니다만은 춘추시대라고 부르죠, 여기서. 그래서 춘추란 말 자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주 경학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춘추 필법이라고 해서 역사를 보는 시각, 이 춘추는 이제 편년체라고 해서, 보면 이제 연도별로, 그러니까 그 순서별로 왕의 재위 순서, 또 그 한 왕이 쓰는 왕의 그 재위 연도별로 해갖고 순서별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적을 때 옆에 사관이 있어서 아주 엄중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엄중하게 역사적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역사적 평가가 엄중하다는 의미에서 춘추 필법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춘추 필법. 자, 대의명분을 강조한 역사서이고 아주 엄중한 입장에서 대의명분을 달아서 역사를 적는 필법. 이것을 춘추라고는 역사서의 특징이라고 해요. 편년체라고 하는데, 근데 이에 반해서 그거는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라고 들어봤죠.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라서 사마천의 사기를 구성하고 있는 편들을 보면 본기, 세가, 표지, 열전이라 가지고 크게 5개로 해갖고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요걸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라든지 고려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사마천의 기전체를 따르고 있고요. 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뭐 삼국사저료, 뭐 동국통감, 조선왕조실록, 특히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우리 왕의 재위 순서, 특히 한 왕이면 그 매해년들 그 일들에 일어났던 발생했던 시간적 순서를 통해 갖고 기록하는 것을 이제 편년체라고 하죠. 연도별로 적는다는 거예요. 편년체, 년이 들어가니까. 자, 아무튼 좀 춘추는 춘추가 먼저고 사마천의 사기는 몇백 년 뒤에 한참 뒤지만은, 그래서 춘추가 공자님이 엮었던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앞쪽인가? 자, 그다음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춘추 좌전이 있는데 그 춘추의 원전은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고, 실제 이제 우리가 춘추라는 역사서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춘추라는 역사서를 뭐 어쨌든 공자님이 엮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엮었던 간에 그것을 해설하는 주석서죠. 주석서가 유명한 것이 이제 3편이 있어요. 주석서. 그 춘추 3전이라고 불리는데, 그 춘추 좌시전 하면 이제 좌구멍이라는 사람, 바로 춘추 좌전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좌구명이에요. 좌구명인데, 이거 공자님하고 같은 노나라 사람이에요. 그 위에 공량전이 있고, 그 다음에 곡량전 있죠. 곡량전. 자, 그래서 경전을 풀이한 해석서예요. 해석서인데 요 3개를 춘추 3전이라고 합니다. 3전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공량전과 공량전보다는 좌구명이 썼던 요 좌시전이 내용도 탄탄하고 자료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춘추를 공부를 하실 때는 뭐 춘추 원전이 없으니까 춘추 좌시전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 보면 또 다르게 국어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국어, 우리 말하는 한글을 배우는 그 책이 아니고 이제 국어, 나라의 말이라는 뜻인데,
요것도 춘추 좌전을 위해 가지고 이 좌구명이 있었어요. 좌구명이 자기가 살던 노나라 주위에 있는 제나라, 진나라, 정나라, 또 오나라, 월나라, 또 무슨 나라더라. 하여튼 8개 나라의 역사서를 정리를 해놓은 게 요 국어책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국어에도 음양이계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고, 특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춘추좌전에 보면 이 하늘이 생생한 기운을, 하늘이 만들어내는 기운을 6가지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6가지가 바로 요거예요. 음양, 풍, 우, 회, 명. 음양과 바람과 비와 그다음 회, 금음, 해고, 발금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음양처럼 이걸 개념으로 정리할 때는 이걸 그늘이다, 요 햇볕이다, 바람이다, 비다, 금음이다, 발금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음양, 풍우, 해명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는. 왜? 그 용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중에 6개의 기운이 있는데 이 중에 음양이기가 있고 그 외에 이걸 포괄하고 있는 전체 6개의 개념으로 오히려 2개에서 6개를 세분화해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좌구뱅이가 쓴 좌전은 이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6가지로 나눠 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6개 기운으로부터 우리가 인간들이 느끼는 5가지의 맛은 오미도 나오고 오색, 색깔 5개도 나오고 오성, 소리도 5개. 소리 뭐 궁상각취 그러죠, 그죠? 요것도 뭐 맛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신맛, 매운맛, 짠맛, 쓴맛 요 5개. 색깔도 요 오행의 색깔이죠, 그죠? 오행의 색깔. 이처럼 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절주라고 하는 거예요. 절주. 절은 마디절이니까 마디 전자 분야별로 나눠 놓고 주자는 이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재후나 높은 사람한테 글을 올릴 때 뭐 글이나 물건을 올릴 때 뭐 진주한다, 상주한다 할 때 올리다 아래다라는 주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동사로 쓰면 모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절주를 할 것 같으면 5가지가 모였는데 그 5가지 안에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5가지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기나 물질을 이루게 되는데 한쪽이 과도하면 재앙이나 화가 닥친다라고 요 춘추 좌전에 희공 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국어도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이제 국어에는 음양이기를 음양이기에 대해서 국어에는 나와 있고요. 아주 이 동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들입니다. 실집어. 그 다음에 이제 유가나 역사서 말고 전국시대 이제 유가와 도가 저술 가운데 많은 이제 음양관념이나 변화의 발전을 이룬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역전과 장자가 있는데 장자도 내 편이고 외편, 자편이 있어요. 역전은 주역의 역전편이라고 따로 있어요. 앞쪽에 나오든지 뭐 중간에 나오기도 하는데 주역은 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주나라의 역을 주역이라 하죠. 주역이라 하는데 원래 주역의 원전은 그 아주 이것도 어느 한순간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이제 결집이 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주역의 역전편 하면 전체 크게 2가지로 이제 구분한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서문에 보면 보면 경과 전이에요. 경과 전.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경이라죠. 경. 이제 우리 보면 이제 경서경이 경전할 때 경서경이라 쓰고 자, 전이라고 쓰죠. 전이라는데 자, 경은 일반적으로 이제 불경 뭐 무슨 성경 할 때 경이는 성인의 반열, 최고 절대자, 최고의 존엄한 자의 반열에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그분이 한 말들을 다 경이라죠. 근데 이 저는 이것을 토대로 해갖고 그 다음 후대에서 해석을 하든지 주석을 달든지 풀이한 것을 이제 전이라고 해요. 전이라고 하는데 주역에는 또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주역에는 경이라면 자, 경이란 것은 주나라 초기죠. 주나라 초기면 상나라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겠죠. 상나라는 모든 각골문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점으로 나라를 경영한 시대였기 때문에 주나라 초기 때는 그 관리들이 점을 또 많이 쳤었어요. 그래서 점 치는 관리들이 자신들이 이제 배워왔던 경험, 역사적 경험, 생활상의 경험을 반영해갖고 편집했는데요. 경은 점을 치는 책으로서의 경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역전하죠. 역전하는 역전은 그 이후에 전국시대 후기 제 나라 가면 직하학궁이라고 해갖고 제 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온 그 인근 주위의 제후국들의 그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요즘 말하면 이제 국립대학은 아니지만 사설이지만은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스폰서 운영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하던 그 학술 기관이 직하학궁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유가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백가의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서로의 지식을 교류하고 또 자신들의 그 지식을 발전시키는 연구기관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직하학궁에, 제나라 직하학궁에 유생들이 모여서 유가를 유교죠. 유가를 바탕으로 도가나 음양가의 사상을 흡수해가지고, 유가가 이제 뿌리가 되고 도가나 음양가의 사상을 흡수해가지고, 주나라 초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경이 있죠. 점을 치기 위해서 만드는 책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의 역전편 아니면 역전 그럼 그 전을 해석을 할 때는 원래 맨 처음 철학적인 이해를 그 참모습을 밝히자고 이제 써놓은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로 이제 주역의 역전편이 그 이후로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학 체계 이론의 아주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돼요. 그리고 주역이란 책은 오행에 관한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고 뭐 거의 없죠. 근데 그 나중에 보면 점사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한 그 그러니까 해설풀이 구전에서 좀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그 괴나 그 괴 보면 그죠? 주역이 보면 효라고 하죠. 양효, 음효, 음효가 모여서 괴를 이루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음양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책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음양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헤아리는 학문이 주역이란 책이죠. 자, 아무튼 이제 역전이 주역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역전에서 특히 음양에 관해서는 가장 심오하게 연구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인간의 생활과 생각에 관해서. 그래서 음양을 모든 사물의 내재 원인, 인간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재 원인 또는 근본 원칙을 음양의 조화라든지 음양이 서로 만나고 접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변화들로 예측하고 있는 게 바로 주역이고요. 그 주역의 역전편에 그런 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자는 이제 도가 사람이죠. 근데 도교라는 종교가 아니고 도가라고 해야 되죠. 도가의 기본 사상을 근본이 되는 사람이 노자와 장자인데 그 노자와 장자 중에서도 실제 노자의 사상은 장자의 사상은 네 편이 직접적 쓴 것 같고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외편이나 좌편은 아마 후대에 편찬하면서 다른 그 장자의 생각이라든지 요 도가의 생각과 아주 뜻이 결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외편이나 좌편에 보면 좀 쫌스럽기도 해요.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런 일례들을 많이 갖고 와 있는데 아무튼 보면 음양 관계에 관해서 두드러지게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에 관한 것들도 장자의 외편에 좌편에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일반적으로 음양이 말하는 사시운행이라는 내용들, 사시는 추나추동이라죠. 추나추동이 돌고 나중에 순환하고 올해의 가을이 또 내년의 가을이 계속 오게 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역전이나 장자 보면 음양을 천지의 양대이기, 그 천지를 이루는 구성하는 두 개의 큰 기운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대대적으로 상반상성.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은 서로 또 완성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융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시가 운행되고 만물이 생겨나고 나중 만물이 자라났다는 그 이론 체계가 음양 체계다라고 이제 주역이나 장자에서는 그런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주역의 계사전. 요 계사전은 또 공자님이 엮었다고 하죠. 공자님이 엮었다고 하는데, 위편 3절이라고 그래서 그 주역이란 책을 구멍을 뚫어가고 책을 엮어놨는데 얼마나 책을 마르고 닳도록 봤으면 엮어놓은 가족이 3번이나 끊어졌댔어요. 위편 3절이라고 이야기도 바로 요 계사전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특히 주역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계사전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점을 치고 점을 풀이하는 과정들 있는데 철학적으로 볼 때는 계사전이 철학적 내용이 주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냐, 주역에 대해서 공자님은 주역 자체를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계사전을 펼쳐냈지만 공자님의 가장 큰 사상적인 업적은 주역의 계사전으로 은해서 빛이 났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사전에 보면 건곤이라는 개념과 강류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건곤, 강류. 우리 보면 건곤감리 해갖고 태극기에도 그 괴가 있죠. 소성계. 그래, 하여튼 대성계, 소성계 같은 건곤과 강류, 강하고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계사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천을 건이라 하고 성질을 이제 강이라 했다. 그 다음에 곤을 땅곤자죠. 땅이라 하고 성을 유라고 했다. 이 천지의 만물 화생을 파악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원적 하늘과 건과 곤, 건과 하늘과 땅의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세상을 만들 때는 천지가 교합을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이 만나야만 생명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죠? 당연히 하늘은 위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맑고 가볍고 깨끗한 기운이 하늘을 이루고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땅을 이룬다 할 것 같으면 양은 위에 있고 음은 아래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만물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가벼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고 무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그 순환의 원리가 작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여튼 주역의 괴를 이야기하려도 그러는데 저 중궁에 가면 우리 경복궁에 있나? 궁전에 가면 교태전이라고 있죠. 교태전. 거기 나오는 교태할 때 교와 태가 다 주역의 하나의 괴의 이름이거든요. 그 남자는 땅에 내려오고 여자는 하늘로 가고 서로 음장이 위치가 바뀌어야만 그죠? 화육이 된다는 거예요. 생물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건과 곤의 개념은 창생 변화의 근본이 되는데 원래 둘로 나누어서 성정을 이야기하지만 둘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구조 자체가 이원론이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일원론 구조가 돼요. 일원론 구조. 일원론 구조를 띠게 되는 게 주역이에요. 둘이 음과 양이 합쳐져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면 태극의 괴를 이렇게 그리는데 양과 음이 서로 사슬 고리처럼, 고리 문양이라 그러거든요. 고리처럼 사슬처럼 하나가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서로 기운이 섞이면서 교류를 해야만 하나의 태극을 이루지.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생길 리가 없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계사전에 보면, 자, 여기 태극이요, 이를 일러 양이라고 한다. 양이를 그냥 따로 떼서 구분해갖고, 요 의자가 거동의라 그래서 하는데, 그 거동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움직임에 의해서 시스템 체계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저끼리만 노는 게 아니고, 음양이 서로 상대방, 아까 대대적 상성이라고 했죠. 발음 잘 안 된다. 상반.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위치에 있지만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계사전 내용 보면 음양을 차용해서 빌려와서 우주 만물의 창생 변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만드는 그런 변화의 내재적 원인이 음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기본 요소를 표현하는 게 그런 개념을 체계화하는 게 음양의 개념이다라고 계사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역시 계사전 이야기죠. 역시 이제 계사전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런 계사전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음양이기가 이론론, 자, 주역의 이론론으로 또 성립하게 되고, 나중에 이 하나의 구조 내에서, 이 하나의 구조가 태극이란 구조예요. 태극이란 구조 안에 음양이란 두 개가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만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변화와 생성 과정을 주역 계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전을 한번 원전을 통하고 그 내용 자체를 아주 곱씹어 보면 이
가장 잘 돼 있는 우주론을 계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까 봤죠? 사마천의 사기 내용이 나왔고 계사전 내용이 나왔고 아까 역전 내용 그리고 장자의 내용 등등. 자, 전국시대 중후기에 이르기까지 자, 음양의 관념은 우주가 만물을 생성하고 화육하는, 화육은 육은 뭐 기르다 키우다는 거죠. 자, 모습을 태어나게 해서 기르는 대원칙이 음양에서 비롯했다. 음양의 이치에서. 그래서 음양을 천지 만물의 성명을 주관하는 근본 정신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 만나야, 뭐 쉽게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뭐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천지만 성명, 성명할 때 성하게, 요 성 자체가 그냥 본성이기도 하지만은 요 성이 본질의 어떤 길을 갖기 이전의 상태를 성이랍니다. 본성.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 음양의 관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전되어 온 오행관념과 함께 만나가지고 그 춘추시대 말 제나라 때의 직하학파였던 추연은 제나라 사람입니다. 추연에 의해 접합되고 나중에 여시춘추, 여시는 여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춘추가 있지만 요거는 아까 앞에서 말하는 그런 춘추 삼전 해석서가 아니고 백과사전과 같은 다양한 기록들을 방대하게 해놓은 게 여시춘추인데 요거는 좀 여불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봤죠. 진나라 때 진시황을 세운 1등 공신이었던 아주 거상이었다가 나중에 3000식객을 거느리는 재상의 반열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한간에는 진시황 영정이 여부리의 시다라는 말도 야사에 막 나오죠. 그러니까 요 진시황 때의 여부리와 그 여부리가 세운 백과사전격인 춘추가 여시춘추와 그 다음에 한나라 때의 그 동중서도 재상 반열까지 오른 학자이기도 하죠. 이 동중서에 의해서 유가를 이제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세우게 되죠. 건의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중서가 또 많은 이제 나라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상적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요때 가져온 게 음양 오행학설을 도입하게 돼요. 뭐 오덕 종시설. 원래 오덕 종시설은 이제 추연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체계화된 구조를 지니게 되어 새로운 철학 체계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중서 이후로 중심이 음양가에서 유가 중심으로 되고 음양가, 음양오행학설이 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은 모든 동양 철학의 근본이 되면 물론 학술,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포용한다 할 수도 있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유가만의 학설을 만드는데 그래서 음양오행의 원래 학설이 유가의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 유가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자를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신 분들이 다 유가의 입장에서 음양오행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서 나오는 음양오행이나 성리학에서 나오는 무슨 기이론, 리이론 이런 것들은 원래 도가라든지 불가라든지 아니면 음양가의 책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지만 이해를 다르게 해요. 두루두루 다 읽어보시면 나중에 종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시간이 좀 갔죠. 음양학설이 이렇게 정립이 되고요. 시간이 이제 한 40분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음양학설만 모으도록 합시다. 그리고 뒤에 오행학설은 또 오행학설별로 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음양학설에 관한 각종 옛날에 중요한 경전이라든지 중요한 사서와 같은 정사와 같은 책들에서 나타나는 음양오행에 관한 특히 이제 음양에 관한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오행학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